안녕하십니까. 바이오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2 디지털 헬스케어와 미래 보험 시장 세션의 좌장을 맡은 펜벤처스 송명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벌써 컨퍼런스 둘째 날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참석해봤는데 정말 좋은 세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양한 오늘 아마 동시간대에도 다양한 세션 참가하실 수 있으셨는데 이 주제에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겪는 과정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빠르게 발전해가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의 협력 방안을 찾고 기존 상품, 보험 상품에 헬스케어를 접목한다면은 혁신적인 서비스로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최신 트렌드를 알아보고 미래 보험 시장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초에는 원래 발표 세션이 진행이 돼 있었는데요. 좀 발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패널 토크로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총 5분의 아주 귀중한 분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로 옆에는 생명보험협회 김홍중 수석 상무님이 와 계시고요. 예, 그리고 DC 메디컬 조아인 매니저님, 그리고 웰트 강성지 대표님, 그리고 하나생명 정태석 캡틴님, 그리고 삼성생명 임현진 상무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패널 분들로 협회 차원에서도 오시고 또 보험회사 리딩 생명보험회사에서 디지털 전략과 디지털 헬스케어 담당하시는 임원분들도 오시고 또 대표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두 분 대표님들과 담당자들 모셔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먼저 삼성생명과 하나생명 임현진 상무님과 정태석 캡틴님께 좀 각 회사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리딩 보험 산업 리더시다 보니까 보험 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 전략과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어떤 방향을 추구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성생명 임현진 상무입니다. 이제 삼성생명도 이 헬스케어를 생명보험업과 굉장히 핏이 잘 맞고 연계성이 크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보험 본업 비즈니스와 맞먹는 규모로 헬스케어의 비즈니스를 좀 키우겠다라는 전략 방향을 명확히 좀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로는 이제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회사에 이제 CVC 펀드 벤처 캐피탈을 운영을 하면서 국내외 헬스케어 스타트 업체에 대한 투자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이제 한국보다 어쨌든 헬스케어의 어떤 비즈니스 진척도가 좀 빠른 중국, 동남아, 이게 미국의 같은 헬스케어나 원격 의료 업체에 대한 투자도 병행을 하면서 좀 스터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이제 이 헬스케어 스타트 업체들에 대한 투자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더 헬스라고 하는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지난 4월에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이제 현재는 건강과 그다음에 식이, 마음 건강의 웰니스 중심으로 이제 건강 관리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막 시작을 했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삼성생명은 어떤 보험의 어떤 원래 질병 사망에 따른 어떤 금전적 보상을 하는 보험 비즈니스에 이어서요, 사전에 어떤 질병을 예방하고 사후에 경제적 보상과 더불어 사후의 질환에 대한 어떤 관리까지로 확장하는 쪽으로 우리 회사는 비즈니스를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험의 삼성생명이 고객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치를 좀 키워나가겠다라는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생명의 정태석 캡틴입니다. 좀 전에 사모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 생명보험업을 하는 회사들은 사실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아시겠지만 생명보험이라는 게 영어로 라이프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라이프 스테이지별로 되게 필요한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또 라이프 스타일별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원에서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지 좀 됐고요. 당연히 이제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트업들과 콜라보를 하는 또 그런 활동들도 꾸준히 좀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또는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실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라이프 스테이지별로 좋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까 근본적인 이제 그런 고민에서 아시다시피 생명보험은 사실 약간 공포를 파는 그런 업입니다. 근데 공포 말고 좀 더 희망적인 걸 팔 수 있는 상품으로의 좀 전환, 그걸 디지털을 통한 전환 쪽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아까 말씀 주셨던 웰리스적인 측면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 먹는 것부터 또 피지컬 또는 멘탈까지 포함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좀 만들어내고 실제로 그것들이 삶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뭐 그것도 저희도 그게 오래된 그 어프로치는 아니지만 꾸준히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점차 이제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 이런 시기들이 이제 온다고 지금 보고 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좀 디지털 헬스케어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스타트업들 중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계시고 굉장히 대표적인 주자인 웰트의 강성지 대표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업과 또 어떤 식으로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웰트 주식회사의 강성지 대표입니다. 저희는 우선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의대를 졸업한 의사인데 이제 수련을 병원에서 안 받고 삼성전자에서 받아서 이제 무슨 과 의사냐 이러면 전자과 의사라고 합니다. 근데 의사라는 게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생로병사를 살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병들고 뭐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케어해주고 늦춰주는 그런 그 귀납 추리를 하는 학문이거든요. 관찰 학문인 거고 그것들을 사실 디지털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조금 더 효율화해보자. 지금까지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그 방식으로 기계의 힘을 빌려서 그런 그 사람의 그 질병에 대한 부분을 해킹하는 그 의학의 본질을 조금 더 배가시켜보자라고 하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라 저희 회사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스핀오프 하면서부터 이제 디지털 기술들을 헬스케어에 집어넣는 작업들을 한 거고 그 과정에서 뭐 센서를 컨트롤하는 부분이나 혹은 치료를 전달하는 방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서비스로서 이제 증명을 하려고 만들어 왔죠. 근데 이게 저희끼리 만들고 논문을 쓰고 뭐 이렇게 학계의 어떤 동의를 얻고 하는 과정들을 조금 넘어서서 실제로 이거를 얼마를 매겨서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그래야지 이제 서스테이너블하게 비즈니스는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보험회사들은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마케팅적으로 한 번은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질문들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라리 그러면은 보험회사들이 군말 없이 돈을 주는 약의 반열로 이제 에비던스를 만들어 올려보자라고 하면서 디지털 치료제나 뭐 디지털 바이오마커나 지금 뭐 다른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영역들까지 더 딥다이브해서 이제 수준을 올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랑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계속 저희 비즈니스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의 보험사들은 이미 뭐 데이터 회사에 가까울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미 사실 혈압이라는 지표도 보험에서 그 먼저 찾아내서 우리가 의료에 적용을 한 사례잖아요. 그래서 그립을 쥐고 이런 영역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주체가 보험사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역할을 나눈다 이러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좀 이렇게 프레딕터블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되게 모호하고 이런 리스크들이 이제 풀링해서 보험사들이 그걸 금융적으로 사실 케어를 해주는 거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기술로 인해서 조금은 더 클리어해지는 영역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만 얘기하면 보험사의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건 케어하고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보험으로서 케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저희도 이제 기술을 적극적으로 다뤄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디지털 제약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개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DC 메디컬 조아인 매니저님께 한번 좀 여쭤볼게요. 간단한 회사 소개인데 저 정말 재밌는 모델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투자 회사인데 저희 회사 대주 중에 한 분도 신발 캐피털이라고
기본적인 기술들을 라이센싱 아웃해서 스피노프 시키고 다시 그걸 뭐 피처럼 이렇게 인수합병을 하는 그런 회사가 저희 주요 투자자 중에 한 분인데 비슷한 모델을 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하고 계시는 DC 메디컬 조엘 매니저님께서 한번 회사 소개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DC 메디컬의 조아인 매니저고요. 우선 DC 메디컬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사실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곤 하는데 뭐 의료기기 기술 사업화 플랫폼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또는 뭐 미국에서는 벤처 빌더라는 모델로 사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실 저희의 하나의 모델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 의료기기, 의료기술 특허를 라이센스를 가져와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한 다음에 이 회사 자체를 매각하는, 그러니까 제품을 세일즈하지 않고 회사를 매각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요. 사실 저희 DC 메디컬에 처음에 이제 탄생하게 된 배경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 기술의 대부분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환자를 만나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출발이 되었는데요. 그 의료 기기 뭐 제약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랜 개발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그 개발과 투자를 하지 못하면 그 금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더라도 이제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이제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DC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그 NHS 그 보건복지부랑 관련된 보건복지부나 다름없는 그 내셔널 헬스 서비스에 있는 특허들을 이제 그 독점적으로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라이센스인 해서 이제 사업화해서 투자를 해서 4개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스핀아웃했고요. 이제 그 중에 한 포트폴리오는 조산 진단 기기인데 그 진단 기기 하는 회사를 이제 매각 단계에 올려서 하는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옆에 계신 생명보험협회 김홍중 수석사무님께서 협회 차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시는 분야와 또 간단하게 제도적 관련해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말씀 바탕으로 저희 또 다른 주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생보협회 김홍중 수석사무입니다. 저희 협회 쪽에서 하는 일들은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헬스케어나 이쪽 부분도 이제 혁신 분야인데, 이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혁신은 이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규제가 제대로 완화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첫 번째는 이 보험사가 이제 헬스케어를 할 수 있냐, 그러면 이걸 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업법 시행령에다가 보험회사가 헬스케어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그런 규제 개선을 추진을 했고요. 그거는 헬스케어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보험회사가 투자해서 헬스케어 회사를 인수를 할 수도 있고 지분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회사가 직접 자회사를 100%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헬스케어 이쪽 부분들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좀 마련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즘에 이제 플랫폼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을 만들면 거기에 이제 결국은 포인트라든지 리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활동량에 따라 주게 되는데, 그걸 주려면 그 플랫폼에서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 이 전자 선불 지급 업무라는 이 부분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당국에 건의를 해서 전자 선불 지급 업무들 또 보험사들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플랫폼 내에서 이 지급돼서, 그러면 결국 예를 들면 뭐 요즘에 아주 기초적인 단계인데 걷기를 많이 해가지고 하면 포인트를 쌓으면 그 포인트를 가지고 그 온라인 몰에 들어오면 건강 보조 식품이라든지 운동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영위하려면은 전자 선불 지급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뭐 요즘 보면 대부분 뭐 애플워치라든지 갤럭시 워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건강을 많이 하고 있는, 정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저희 보험 산업 자체 규제가 많다 보니까 3만 원이나 납입보험료 1% 범위 내에서만 그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특별이익 제공을 못하도록 하는 차원이었는데, 이런 헬스케어 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이거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삼성생명에서는 아마 갤럭시 워치도 지급해서 이런 건강진진 수단으로 좀 쓸 수 있게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저희 보험 업계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하고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보험 업계하고 이 헬스케어 업체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라든지 또 저희가 또 밀업데이라든지 또는 뭐 정부에서 주관하는 뭐 핀테크 위크 이런 데 할 때 헬스케어 업체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복지부 이게 사실 이제 의료냐 비의료냐 이런 부분도 헬스케어하고 이 논란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이제 복지부나 이런 관련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이 헬스케어 이 부분도 결국은 가장 중심이 이제 데이터거든요. 의료 데이터, 건강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야만이 좀 제대로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서비스, 차별화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미약합니다. 특히 이제 건강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면 의료법 저촉 이슈가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데이터 3법이 통과돼서 감염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심평원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진료 받으면 거기 데이터가 다 쌓이거든요. 그런 심평원의 데이터를 저희가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신청해서 받았고요. 지금은 건보공단 데이터를 저희가 신청했는데 아직까지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 그 부분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데이터의 이런 부분들 좀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석사모님. 저희가 이제 그 5분께서 전부 다 진행하고 계신 거, 잘하고 계신 거, 또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이 자리가 또 항상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또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보다는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게 좀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어쨌든 그러한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 또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와 산업의 같이 융합을 진행하시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좀 보험회사 디지털 헬스케어가 활성화가 조금 아직 안 돼 있고 물론 지금 준비 단계이긴 하지만 좀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서비스 차별화가 좀 부족한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삼성생명 임현진 상무님께 여쭙고요. 또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하나 정태석 캡틴님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사실 아직 그 보험사의 헬스케어가 사실 걸음마 단계인 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생명보험회사가 약 20 지금 3개사가 있고 손보사가 14개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플랫폼이든 앱을 가지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9개사가 있습니다. 그 생보사가 삼성하나 교보 신한 NH AIA 메트라이프 이렇게 있고 손보사가 이제 삼성 현대 KB 손보가 이제 어떤 자체 앱이나 플랫폼이 있고요. 나머지 22개사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헬스케어 전업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건강 상담이라든지 간호사 동행이라든지 그 병원 안내라든지 이런 전업사를 통해서 상품의 어떤 부가 서비스 형태로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보험사들이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는 제공은 하고 있으나 다 유사합니다. 거의 어떤 서비스든지 90%가 어떤 보험사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설계하고 컨텐츠를 제공하든지 보면 90%는 똑같습니다. 유사합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 사실은 아직 보험사들이 이 헬스케어 서비스 컨텐츠를 개발하고 디벨롭 시킬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쌓아가고 있는 단계지만 그 부분이 하나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저기 그 협회에서 우리 상무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규제라든지 여건에 대한 부분이 아직 그 불확실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료냐 비의료냐라는 영역이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치료를 염두에 두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건강 안내에 대한 가이드를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이건 의료용이고요. 예방을 위한 정보나 컨텐츠를 드린다고 하면 이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어디가
진료 진단의 영역이고 어디가 예방의 영역인지가 현실적으로 매우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험사들이 하게 되면 이제 운동하셔라. 그래서 AI 기반의 모션 인식 운동하셔라. 그다음에 이제 식단이죠. 이런 거 드셔라라고 해서 뭐 카메라로 찍으면 섭취한 칼로리를 자동 계산해줘서 알려드리는 정도. 그다음에 이제 마음 건강이죠. 우리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마음 상태를 좀 체크해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냥 이런 컨텐츠나 명상, 영상 같은 거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병원에 대한 정보인데 이것도 내 주변에 있는 병원을 알려드리는 것만 가능하지 이걸 추천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알선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런 쪽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보험사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90%는 비슷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보험회사는요, 그 언더라이팅 할 때의 기본적인 어떤 그 고객의 건강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보험금 지급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그다음에 그 우리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 있는 공공의료 데이터가 서로 결합되거나 연계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뭔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위험 담보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난치 뭐라든지요, 어떤 난임이라든지 소아 비만과 관련된 여러 동반 질환자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신상품으로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데이터는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언더라이팅 보험금 지급 정보, 그다음에 저희가 또 헬스라는 앱에서 축적되는 그런 유저 액티브 정보, 그다음에 이제 그 심평원에서 일부 비식별 정보는 제공받고 있습니다만, 이제 건강 보험공단의 자료도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DB를 통해서 좀 계속 그 컨텐츠도 발전시키고요, 새로운 혁신 상품도 만드는 그런 준비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두 번째로 얘기하다 보면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조금 그 보험사에서 헬스케어를 한다는 게 상당히 되게 어렵습니다. 알다시피 아까 좀 전에 그 어려운 얘기는 좀 이제 다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요. 그 왜 어려운가를 한 번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험사가 다 어떤 그런 컨텐츠나 서비스를 이렇게 좀 만들려는 욕심을 이렇게 항상 그런 내재된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잘 만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세상에 더 많고 또 많은 스타트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우리 플랫폼 안에서 우리 보험 고객들 플랫폼에 다 넣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은 그러면 일단 그럼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좋은 서비스들, 혁신적인 서비스들, 새로운 기술들이 녹아들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좀 해보면 그게 이제 향후의 어떤 방향성, 아직까지는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험사가 또는 큰 기업들이 해줄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있지만 뭐 당연히 뭐 투자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좀 특히 이제 헬스케어 쪽은 아까 데이터의 중요성을 말씀을 주셨는데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받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풀리면 다 동시에 다 풀려서 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발생하는 그런 새로운 데이터들,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녹여서 뭐 서비스와 상품과 이런 쪽 연결시킬 거냐, 이런 차원을 생각해 보면 좀 새로운 기술들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또는 스타트업들이 좀 뭐 예를 들면 가장 좀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임상 데이터라든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썼던 이런 본인들이 만들고도 본인이 만든 거에 대한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좀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하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특히 헬스케어 쪽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한다고 하면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야 그 데이터도 그전에 없었던 데이터들이 검증이 되고 그 검증이 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스타트업도 본인의 이제 사업들에도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보험사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언더라이팅이나 기타 이런 데서 추가적으로 어차피 언더라이팅하는 게 기본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회사 자체에 갖고 있는 또 포지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그 반영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쪽을 통해서 좀 우리 뭐 스타트업과 보험사가 좀 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추가적으로는 이제 어차피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그런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의학적인 또는 이런 결과물들을 이제 스폰서십을 좀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대학들을 통해서 좀 많은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새 알다시피 대학들이 그 이제 산학협력단이 생기면서 대학 자체에 이제 어떤 사업화 또 이런 것들이 추가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했었을 때 나왔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대학에 항상 이렇게 귀속되는 형국으로 점점 더 이게 좀 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콜라보하기가 되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러니까 대학도 대학 나름대로 사업화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또 기업은 기업대로 스폰서십을 통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사업화를 하거나 이런 걸 좀 만들어가고는 싶어 하는데 그게 점점 더 또 강해지다 보니까 이것도 이런 부분도 좀 더 어떤 지적 IP적인 측면에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좀 낮추면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또 같이 이런 스폰서십도 하고 그 결과물들을 같이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캡틴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험산업 생태계에서 주요 이해관계자 중에 하나인 보험회사의 의견을 말씀을 들었으니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셨을 때 물론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도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이 많겠지만 웰트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시는 제도적으로 개선 필요한 부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앉은 건데 이렇게 너무 순서대로 하는 거에 강박적으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한테 마이크를 주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 스퀘어와 보험의 어떤 결합은 미국에 좋은 모델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옵텀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밑에서 그 디지털 헬스 기술들을 이제 적용해가면서 실질적인 코스트도 낮추고 그 안에서의 어떤 데이터 분석을 통한 보험의 개선 작업들도 이제 이뤄내고 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 바로 등위선에 놓고서 그냥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은 게 미국의 또 그 기본적인 의료 시스템, 의료 코스트 이런 것들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면 아마 억울하실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그죠? 네. 근데 뭐 메디케어에서 뭐 파트 C가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들을 집어넣기 가장 좋은 부분일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저수가 그리고 공보험 위주의 이런 시장에서 사실은 뭐 헬스케어로의 어떤 베네핏을 찾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미국보다는 좀 취약할 것 같다. 이런 거죠. 이거 미국은 정말로 건강해지면은 뭐 몇 천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건강해지면 진료비 3,000원 세이브하는 거니까 거기 3,000원 아끼자고 예를 들어 3만 원을 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앞뒤가 계속 조금씩 꼬여서 돌아가는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금 아쉬운 건 뭐 건강 관리 서비스 뭐 아니 혹은 뭐 헬스케어 서비스 융합형 보험 상품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몇 가지가 있어 보이는 게 우선 첫 번째는 이게 그냥 마케팅으로만 우선은 쓰여졌던 것 같다. 지금까지 뭐 사실 그 규제가 없어서 못한 건 아닌 것 같고 웨어러블 나눠줘서 잘 걸으면 보험료 깎아주고 하는 것들이 있긴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진짜 그 고객이 건강해질 거를 기대한 게 아니라 건강한 고객이 그 딜을 받아들이길 기대한 거라는 거죠. 그 정도 딜을 던져서 이걸 차고 걸으면 돌려줄게라는 딜은 이미 가입할 때부터 나 저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사람이 들어올 텐데 그 사람들은 그냥 건강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보험자 입장에서는 이제 건강한 가입자들을 선별하는 효과로서 마케팅 이펙트와 함께 그런 디지털 헬스 기술을 그냥 초기에 도입하는 모양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도 이제 좀 서로 간에 좀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뭔가 이게 공보험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써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민간 보험들끼리는 금융위 눈치도 봐야 되고 뭐 복지부 건보공단 눈치도 봐야 되고 이게 누가 한 명이 잘해서 따라하면 좋겠는데 못하면은 또 어디서 얻어맞을까봐 또 약간 그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이고 그런 약간 서로 치킨 게임 같이 긴장의 날만 세워놓고 뭐 얘기를 하는 구도 자체를 어떻게 그럼 좀 리졸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풀려서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보험사 쪽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해보면서 발전할 기회들을 얻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계속 그냥 그 약간 대치 상태, 긴장 상태만 유지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는 바깥에서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거 같고 그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가 사실 저는 되게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퍼포먼스가 안 나는 것 같은 거라 좀 아쉬워요. 그 금융위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가지고서 뭐 자산 다 이렇게 통합해서 분석해주고 할 게 아니라 사실 자산이라는 게 제가 보면 라이프 로그거든요. 그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흔히 얘기하는 라이프 로그.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메뉴를 먹고 뭐 어디서 결제를 했으니까 뭐 하루에 스타벅스 문자가 몇 개가 날라왔으니까 이 사람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이고 뭐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불면증 치료나 이런 거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되게 가치 있는 데이터로 이제 쓰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냥 금융적인 차원에서의 서비스 와이즈가 아니라 좀 헬스케어 단에서도 이런 마이데이터를 같이 볼 수 있는 좀 누군가가 시도를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들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바디 프렌드 안마 의자를 뭘 누르는지를 만약에 기록이 남을 수 있다면 이쪽에 요통이 있거나 어깨 통증이 있거나 하는 거를 미리 감지해서 뭐 그거에 관련된 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런 보험 상품을 권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을 충전하는 주기나 자동차 그 ECM 같은 저기 OBD 꽂고 다니잖아요. 캐럿 같은 거 그럼 꽂아 놓으면 그 주유하는 주기나 핸드폰을 충전하는 주기 100% 밑으로 떨어지면 불안한 사람과 핸드폰이 꺼져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니는 사람은 분명히 리스크 감수성이 다른 거고 그러면 그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 요소, 학적인 요소에도 그런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 상품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정해서 뭐 권유를 해야 된다든지 설계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요소가 존재할 거고 마이데이터 같은 개념이 뭐 비식별된 데이터는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는 개념일 수 있지만 고객 한 명 한 명한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퍼스널라이즈드 개념에서는 뭐 보험의 디지털화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모두가 각각 자기한테 맞는 개별의 보험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냥 디지털 치료제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한 거긴 합니다. 이게 심사평가 기능을 사실 심평원에 약간 의지하고 그 심사평가를 끝나고 나서 공보험의 혜택을 받을 때 뭐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 부담분에 대한 부분을 커버해주는 식으로 이제 보험이 작동하는 건데 그 좋은 디지털 서비스를 만약에 그 옥석을 가릴 정도의 어떤 역량이나 시간이나 캐파가 각 회사마다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 그걸 식약처에 외주를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심평원이 그런 심사평가 기능하고 보험액 지급에 대한 거를 같이 그냥 의지해서 끌고 가듯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디지털 치료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디지털 기기 그런 그 항목들에 대해서 사실 뭐 우리가 약에 수가를 매기는 거, 약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도 그런 어떤 권위, 그 식약처가 갖고 있는 어떤 담보할 수 있는 그 국민의 건강권을 기본으로 한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해낼 수 있는 그 상호의 어떤 합의일 텐데 디지털 기술들도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뭐 기존에 했던 방식을 크게 뒤집지 않고서도 뭐 보험에서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embrace 하는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몇 가지 실타래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뭐 지금 말씀드린 걸 블랙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지털 치료기기, 뭐 디지털 그 헬스에 대한 어떤 식약처의 규제 인허가
중심으로 해서 보험업이 좀 봐주시는 형태로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그 규제 측면에서는 특별히 아쉬운 건 없습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조아임 매니저 이 순서대로 여쭤보는 건 아닌데 제가 그렇게 짰어요, 한번 질문을. 예, 근데 그 매니저님이 아무래도 아까 이제 스피노프 시켜가지고 비즈니스 모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 분야 관련된 스타트업들이랑 많이 일을 하시고 또 육성을 하시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육성도 하시지만 또 대기업들이랑 협업 모델도 같이 추진도 도와드리시고 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아마 오늘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 스타트업 입장에서 또 보험회사 어느 인더스트리를 떠나서 스타트업과 기존에 있던 대기업이랑 함께 협업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건 아니면 단순한 라이센싱 하우스를 통해서건 쉽지 않은데, 그런 측면에서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셨을 때 육성하셨던 스타트업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그런 건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우선 이제 보험,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와 미래 보험이잖아요, 이 주제가. 사실 이 스타트업 입장에서 이런 거대 보험사들이 이 스타트업 씬, 이 산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로 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저한테 반가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런 큰 금융사 보험사 분들께서 뭐 매출 뭐 10억 뭐 100억 하려고 이 시즌에 들어오지 않으시잖아요. 그 조 단위의 매출을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신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제 마중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고 그런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어떤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오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갑고요. 전 사실 보험, 특히 이런 기업들과 기관과 저희 스타트업들이 약간 윈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결국에는 그 저희도 헬스케어 서비스들을 함으로써 그 환자 혹은 그 일반 저희 쓰는 유저들의 건강을 좀 더 관리시키고 좀 더 증진하는 데 어쨌건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거고, 이런 보험 업체들도 사실은 뭐 대단히 도덕적이어서 아니더라도 병원에 덜 가면 덜 갈수록 사실은 더 그 이윤이 생기는 거니까 결국 같은 꼴을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니즈가 저희는 잘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조금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사실은 미국식 이런 보험제도, 아까 강선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사가, 보험사가 병원도 갖고 있고 뭐 자회사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 모든 그런 자회사들도 다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 금산 분리가 명확하게 돼 있어 자회사를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그런 규제가 있어서 조금 보험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야 되고 결국에 이 고령화가 되면서 더 많은 이제 지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약간 좀 답답하실 것 같긴 해요, 사실. 왜냐하면 이 다른 플랫폼 기업들은 금융과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전통 보험사들께서는 그런 좀 더 적극적인 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건강보험사가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UHG가 그런 되죠. 이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저희 그런 거다 보니까 사실 그 따라가기는 너무 사실은 어려운 거 맞죠. 다들 아시겠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사실 우리가 좀 모델을 이렇게 명확하게 좀 보면 좀 더 그 지향점이 좀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까 우리 멜트 대표님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그 캐럿보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디지털, 물론 이제 생보는 아니고 이제 손보 모델이긴 하나, 캐럿보험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차 안에 거꾸로 이제 우리 몸 안에 그를 심어 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산 것만큼 보험료를 내고 그 쓴 기록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제 또 서비스와 다양한 이제 분석이 가능하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보험료를 낮춰주는 효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차도 이제 건강하게 또 안전운전할 수 있고, 결국 그런 모델이 우리 생명보험에 또는 그래서 우리 생명보험은 결국 우리 인체를 다루는, 건강을 다루는 이쪽에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돼서 이제 들어올 거냐, 이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아마 약간 미래 어떤 생명보험사의 디지털라이즈된 모습이 그런 쪽에 있을 것 같아서, 그 스타트업들은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제 딱 모델을 보고서 좀 보면 좀 더 이런 모델을 기반으로 같이 콜라보했을 때 훨씬 더 상품화하거나 보험사와의 또 연결고리가 좀 빨라지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빨리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디지털 헬스 이 산업에서 보험사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그 비실내 영역을 실내 영역으로 바꾸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의료를 다 받으시지만 너무너무 그 높은 의료 접근성을 인해서 다 병원 쉽게 가시잖아요. 근데 정확히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어떻게 아팠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다 듣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3분 만에 진료가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들, 그리고 굉장히 뭐 그 도수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같은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하는 것, 많은 것들이 저희가 사실 이게 비실내 시장이거든요. 정확히 어떤 의사가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사실 그거에 대한 걸 보험사는 일단 그 돈을 페이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되게 저희가 모르는 영역들을 오히려 정가가 들어가고 조금 더 이제 우리 모든 유저들이 알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이 스타트업과 이 보험사가 정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휴레이 포지티브의 최도화 대표님한테 이제 와서 이제 조언을 들으러 갔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니카가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애니카가 나오기 전까지는 카센터마다 각자 그 차 정비 비용이 천차만별이었고, 얼마나 그 이용하는 그 차 주인이 이걸 많이 알수록 덤탱이를 안 맞는 약간 그런 구조였는데, 애니카라는 서비스를 하면서 대신 우리가 이제 연결된 여기 카센터에서 하면은 그 보험료를 해주겠다라는 그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오면서 정가가 생기고, 이 정도는 이 정도의 금액으로 나오는 거다. 이게 이제 비실내 시장이 실내 시장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헬스케어 시장 안에는 그렇게 바꿔 나가야 될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조금 더 효율화시키는 어떤 혁신의 앞단에 있는 게 스타트업이라면 그거를 계속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마중물을 해주고 금융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기업들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저는 사실은 요즘 되게 관심이 다 많으시잖아요, 이 헬스케어 필드에. 그래서 관심이 저는 되게 큽니다. 이게 경험 생명표를 기반으로 생명보험은 디자인되잖아요. 그렇죠. 네. 경험 생명표 자체는 업데이트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10년 정도. 10년. 그걸 훨씬 더 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디지털 헬스케어가 사실 그런 부분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건드리는 영역이고, 다이나믹한 경험 생명표를 만드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거라, 뭐 자동차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저도 자동차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를 더 하자면 이제 저희가 만드는 거는 내비게이션이에요. 네, 의사가 쓰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결국은 그 내비게이션이 발전하다 보면 자율주행이 되잖아요. 테슬라가 이번에 뭐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보험사를 만들었잖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그 뭐 사람이 운전할 때 뭐 몇십만 킬로당 한 번 사고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알고리즘은 몇백만 킬로마다 한 번 사고를 낸다, 혹은 거의 사고가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딕터블한 영역으로 그걸 다 집어넣고 알고리즘이 그런 부분들을 케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디지털 헬스케어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만드는 보험은 자율주행에 대한 그 확신도 있지만, 그래도 케어할 수 없는 그 몇 가지 상황들에 대한 그 부분들을 다루기 위한 기본적인 보험인데, 사실 그 보험료가 기존 보험사들의 보험료보다 훨씬 저렴할 거라는 게 모두의 상상이 모두 거의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명보험표나 우리가 이렇게 설계하는 어떤 보험의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과 디지털 보험이 서로 맞물려서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건강을 이해하고 다뤄내고 좀 더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어서, 지금 아까 보험회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채용하는 것만 자꾸 말씀을 조금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제 관점에서는 오히려 디지털 기술이 보험업 자체를 바꿔버리는 형태까지도 오늘 생각해야지 Future of Insurance에 대한 개념이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은 아까 그 조 매니저님께서 뭐 조 단위의 수익을 보고 헬스케어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그 하나생명도 그렇고 저희 삼성생명도 그렇고 굉장히 고령화되고
무병장수해야 됨에도 유병장수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리딩 보험사들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를 통해서 또 조단위의 이익을 보겠다라는 것은 사실 기대하지 않고요. 목적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통해서 고객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치를 확장하자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우리 보험을 판매하는 우리 컨설턴트 분들 계시죠? 설계사 분들의 역할과 아이덴티티까지 이 헬스케어를 컨설팅할 수 있는 어떤 명칭이라든지 아이덴티티까지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험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건강을 그죠? 가이드도 해주고 안내를 해주는 어떤 이런 역할까지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바꾸려고 지금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회사만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삼성그룹이 갖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도 협력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스타트업 업체들한테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다음에 같이 콜라보로 여러 가지 PO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업체들이 동반 성장을 해서 그 업체가 해외 진출도 좀 도와드리고 동반 성장하면서 이제 이 보험권의 헬스케어가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걸 좀 지향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미국의 UHG 모델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견제를 많이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까봐 보험사가 뭐 가장 윗단에 서서 모든 데이터를 다 빨아들이고 보험료를 뭐 이렇게 그죠? 지급을 컨트롤하면서 할 수 있는 모델이 미국에는 있기 때문에 한국의 보험사들이 그렇게 와서 오히려 보험료를 고객에게 불리한 쪽으로 하고 수익을 추구하지 않을까? 특히 뭐 그죠?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말씀으로 드려서 믿을지는 모르시겠지만 그렇지 않다.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그 고객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험 산업 꼭 이제 보험 산업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예전에 이제 사실은 말씀들이 있으셨잖아요. 뱅킹과 인슈런스 이 서비스는 인가 산업이 아니면은 사실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자동차 회사도 할 수 있고 테슬라처럼 여러 가지 기타 업체들도 할 수 있고 누가 더 잘하냐는 그 다음 문제겠지만 요즘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유럽에서 가장 큰 디지털 헬스케어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같은 경우 로시랑 사노피가 주도를 하시는데 거긴 보험회사는 또 끼지는 않고 계시지만 빌 게이츠 재단과 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엑센추어 아까 말씀하신 이제 데이터의 문제 그리고 서비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에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아까 조금 자동차 산업도 말씀하셨지만 스테이트팜 같은 미국에 있는 유수에 있는 넘버 4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는 공유 자동차에 관련돼 있는 자동차 관련된 퓨처 모빌리티 관련돼 있는 스타트업들만 소싱하시고 투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용업에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보험회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존에 있던 저희가 얘기하는 그냥 큰 플랫폼 회사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플랫폼 회사들도 굉장히 이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데 여기 협회분들과 보험회사분들이 나오셔서 협회 차원에서는 요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거대 플랫폼사와 어떤 보험사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떤 지금 스타트업들과 보험회사가 이제 협업을 하고 사실 스타트업 분들도 겁나셨을 거예요. 보험회사가 우리 다 먹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플랫폼 간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협회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아까 제도 개선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의료법 체계가 이제 의사의 이제 진료 행위, 의사의 의료 행위가 뭐냐가 만들어진 거하고 지금하고는 시간이 많이 변했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의사 외에 무면허나 이런 분들이 했을 때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정의를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고 또 그 당시하고는 그때 뭐 헬스케어 업체가 있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법이 그대로 지금까지 적용되다 보니까 그게 또 의료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러 행위가 명확하게 의료 행위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체로 보면 이제 판례로 많이 이제 법원에 가서 아 이거는 의료보호 위반이다 아니다, 의료행위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형성돼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정말로 이제 앞으로는 국민들의 이제 의식 수준이나 또 내 건강에 대한 케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의료계 쪽하고 해서 한번 그런 부분도 정말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같이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좀 해서 실제적으로 이 헬스케어 업체들이 좀 할 수 있는 일, 또 의료계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 애매한 부분들 그레이 존이라고 하는데 항상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이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는 아 이런 경우는 아 의료 행위가 아니고 니네가 헬스케어 쪽으로 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에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법적인 문제를 좀 같이 좀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글쎄요 이제 이쪽 그 플랫폼 쪽 하는 플랫폼이나 디지털 쪽하고 이 보험사하고 관계라고 보면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이 보험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이쪽 그 헬스케어 쪽 제가 이제 사실은 이 해외나 이런 그 헬스케어 박람회라든지 이렇게 가보면 이 보험 산업에 필요한 그런 그 플랫폼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또 시연도 하고 발표도 하고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 보험 업계하고 이 헬스케어 업체는 사실은 상당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거기에서도 그쪽 해외 같은 데도 해외 그런 그 헬스케어 업체가 저희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요. 자기 플랫폼을. 그런데 왜 못하냐? 해외는 그런 규제가 없어요. 의료법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그쪽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쓰는 플랫폼인데 우리한테 들어오면 이게 불법이 되는 거죠. 의료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출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헬스케어 업체들이 이제 이 우리나라 헬스케어 업체들은 우리나라 환경 내에서 제도 내에서 법제도 내에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 번 만나 뵀는데 굉장히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이제 공생할 수 있고 좀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그 플랫폼 헬스케어 업체들하고 저희 보험사하고 관계를 좀 서로 연결도 해주고 소개도 해주고 그런 자리도 만들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이 사실 해외 진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또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느 분야든 해외 진출하는 건 어렵지만 웰트 대표님 한번 해외 진출 전략에 뭐 관심이 있으시거나 어떤 쪽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보는 건 명확합니다. 이게 제약회사는 글로벌이고 보험회사는 도메스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게 그게 그래요. 이게 제약회사는 왜 글로벌이냐? 사이언스기 때문에. 이게 약 안에 들어있는 건 밀가루라고 보지만 사실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먹으면 이 사람이 낫는다 라는 거를 증명한 임상시험이 담겨있는 플로피 디스켓이에요. 약은. 그래서 이 약이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질병이든 뭐 생명이든 이런 걸 늘려주면 진짜로 신약이라고 해서 그냥 완벽한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절대적 우위를 가진 제품은 그 사람의 GDP를 받죠. 한 1년을 살게 하면 GDP가 그 약값인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GDP를 받는다고 하는데 GDP는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GDP가 높은 나라는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낮은 나라는 많이 못 받는 게 사실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보험 체계나 여러 가지 보험자들의 어떤 프라이싱 로직 자체가 달라지는 건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은 그래서 자꾸 디지털 제약회사라고 얘기한 게 사이언스의 그 가장 로버스트한 가장 단단한 사이언스를 이제 그 디지털 프로덕트 안에 담겠다.
그러면 그 담겨 있는 식약처가 허가를 내준 그 프로덕이 어떤 대상군에게 어떤 밸류를 정확히 줄 텐데 그 밸류에 대한 산정 가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건보공단과 심평원과 얘기를 해서 프라이스를 잡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민간 시장과 또 얘기를 하면서 풀어낼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CMS가 또 있지만 뭐 민간 보험의 포션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뭐 EAP나 뭐 직장을 중심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까지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 독일이 또 디지털 기술에 원래 의학이 빠른 나라들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독일은 또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정부가 주도하는 경향을 지니는데 그런 면에서 비슷하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또 많이 달라요. 그래서 독일은 독일대로 또 저희가 그 사이언스를 가지고 가서 나름의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펼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호라이전털하게는 사이언스를 깔아놓고 다 호환성을 가지고 움직이겠지만 그 버티컬하게는 각 나라별로 맞춰서 가는, 그래서 뭐 지금 뭐 생보 협회나 뭐 여기 계신 보험 선배님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 그게 이제 저희의 글로벌 진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1시간 동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모시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바이오 협회에서 진행하는 이 컨퍼런스 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헬스 에퀴티라고 하잖아요. 이제 전 모든 개개인이 개인의 건강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향상하기 위해서 제약회사건, 보험회사건, 디지털 헬스케어든 또 여기서 사업을 하시고 진행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특별히 결론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와 또 보험산업이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저희가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오늘 다시 한번 또 오늘 저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저도 원래 보험회사 예전 출신이거든요. 코리안리 재범이라는 재범회사 출신인데, 저도 이제 보험회사 관점에서만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같이 사용하고 이렇게 협업할지 중심을 이쪽 사이드에서 봤다라고 하면, 아까 좀 전에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들이 또 보험회사들을 더 이끌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로 또 그런 배움을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말씀 들어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